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지역 오늘과 내일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로는 7도, 내일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로는 16도,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로는 11도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3월인데도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첫 소식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도해드립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예상외로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 서부 시간으로 어제 저녁부터 정상회담에 돌입했지만 결국 아무런 합의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서부 시간 오늘 28일 새벽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을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채 떠나서 각각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두 정상이 비핵화와 경제주도 구상을 진전시킬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숙소인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과 협상을 중단한 이유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대가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친 이번 회담을 통해서 두 나라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북한과 회담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의 상징적 공간인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영변 핵시설 해체가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핵시설들을 전부 다 포함한 더 획기적인 비핵화 조처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모든 대북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의 북핵 협상을 주도해야 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폐기 제한에는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합의를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핵 리스트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북한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며 협상을 중단한 것은 미국이 가진 하나의 옵션이었다는 점도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 혹은 폐기 등의 조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하고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른바 스몰 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협상은 결렬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 모든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과도한 주장을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보다는 미국이 당초 고위 실무급 접촉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영변 핵시설 외에도 다른 핵시설들에 대한 비핵화 조처를 뜻하는 빅딜 합의를 시도했고 북한이 이러한 미국 측의 뜻밖의 요구에 대해 모든 제재의 해제라는 요구로 맞섰다는 설명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북한 비핵화 조처가 마무리되기 전에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번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렬을 직접 발표하면서도 추가 협상의 뜻을 접지 않았다는 점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빅딜을 시도했고 그것이 안 되자 스몰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결렬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렬 후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좋아한다며 두 정상들 사이에 따뜻함이 있고 자신의 생각에 이것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전문가들 분석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협상이 결렬됐어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내세워서
향후 협상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거나 중단 상태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비용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이지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영변 핵시설 왜 나오지 않은 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 이 말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뒷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상당히 캐릭터를 가진 인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와 굳건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양자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번 회담에 앞서 전문가들은 지난해 6월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이행 계획이 하노이 선언에 담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허용, 동창리 로켓 발사장,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을 담은 북한 비핵화 실질 조치와 종전선언 내지 평화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경협용 제재 일부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정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있고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했다. 핵 목록 작성과 신고 이런 것들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원비어 문제를 자신이 알았더라면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생이었던 오토 원비어는 북한에 관광 갔다가 17개월간 억류된 후 식물인간 상태로 귀국했다가 2017년 6월에 숨졌습니다. 트럼프는 원비어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을 하며 김 위원장과 원비어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이어 워낙 큰 국가이고 많은 사람이 감옥 수용소에 있다 보니 일일이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트럼프는 차기 회담과 관련해 김 위원장과 별도 약속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음 회담이 열리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곧 열릴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합의 도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 합의는 나도 폼페이오도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였을 것이라며 다양한 옵션이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합의를 도출하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어젯밤에도 김정은이 로켓이나 또는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나는 신뢰하고 믿는다. 그 사이에도 우리는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귀국길에 올린 첫 트윗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이번 주 하노이에서 우리를 후하게 대접해줘 감사하다며 응우엔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응우엔 수원 푹 총리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멋진 베트남 국민들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측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게시한 동영상도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장면은 없이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었던 회담 등의 행사로만 채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김 위원장과 단독 회담, 친교 만찬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한 뒤 대단한 만남과 저녁이었다며 내일 이어질 우리의 논의를 고대한다는 트윗을 올리며 기대감을 드러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추가로 회담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협상에 대해선 대화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다고 자신한다면서 북미 양측은 성취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 충분한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북한 비핵화 달성에 대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근거가 아직도 있다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첫날부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탓에 외신들은 협상 결렬을 의외의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먼저 AFP 통신은 하노이의 결과는 사전 회담 기대치와 희망에 크게 못 미쳤다며 애초 예상과는 달리 공동성명 합의에 실패했고 회담이 교착 상태로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비핵화 협상 타결과 종전선언 관련 대화가 있을 거로 기대됐던 하루가 갑작스럽게 아무런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실패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도 의문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 결렬 원인에 대한 외신의 분석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둘러싼 대치 때문에 전 세계적 위협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던 북미 회담이 전혀 뜻밖으로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영변 핵시설만 다룬 합의로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합의 없이 베트남을 떠난 주된 이유입니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주요 매체는 회담 이틀째 오전부터 결렬 조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이 겉으로는 희망적인 관계를 내세웠지만 협상장의 표정은 대체로 침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다만 두 번째 북미 회담은 여전히 의미 있고 지속적인 북미 관계를 대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성급한 합의를 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오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 핵 위협에 대해 평화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나쁜 합의에 서명하는 것보다는 걸어나가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좋은 협상은 오직 하나 있을 뿐이라며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나는 대화를 계속할 계획이 있다는 것에 고무됐다며 우리는 현상 유지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협상이 실패한다면 어떻게든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내야 할 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트위터 글에서 나는 북한과의 갈등을 끝낼 협상을 원한다며 하지만 나는 언제나 나쁜 합의의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협상은 단지 북한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나쁜 합의보다는 차라리 협상 결렬에 더 공감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북가주의 와인 산지로 유명한 소노마 카운티가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홍수가 발생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권네스빌과 러시안 리버 밸리 일대 피해가 심각합니다.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러시안강은 월요일 아침 수심 10피트를 보인 뒤 이틀 만에 34피트로 급격히 불어났고 어제 오후 수심은 44.3피트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홍수 기준보다도 무려 12피트가 더 높은 수치입니다. 권네스빌에는 어제 아침까지 48시간 동안 20.5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이는 일대 타운을 러시안 리버섬으로 만들어버렸다고 LA타임스는 전했습니다. 2천여 개의 주택과 건물이 물에 잠겼고 주민 40여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또 89개 도로가 침수돼서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3,600여 명의 주민들은 대표했으며 소노마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다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바닐라 추출물을 커피와 섞어 마시는 방법이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그레디 고등학교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이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버번 바닐라 추출물 제품을 스타벅스 커피와 섞어 마셔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번 바닐라 추출물 제조에는 바닐라 콩과 에틸 알코올, 물이 사용돼 도수가 무려 70도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이 제품을 섞은 커피를 마실 경우 음주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레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버번 바닐라 추출물과 커피를 섞어 마시다 만취해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법원 바닐라 추출물 제품에 알코올이 35%나 함유된 만큼 부모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C 어바인에 재학 중인 중국계 학생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오늘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올해 20살인 가오량 게리 리는 지난 22일 LA 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전격 체포됐습니다. 리는 미성년자에게 국왕 성교를 강요하고 협박한 중범죄 혐의로 지난 26일 기소됐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16살인 피해 소녀는 리를 중국 데이팅 앱 탄탄을 통해 알게 돼 지난해 9월 10일 만났습니다. 리는 소녀를 성폭행한 뒤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는 물론 지인들과 가족에게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금전까지 요구해 소녀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리는 지난 6일 UC 어바인 캠퍼스에서 체포됐지만 추가 조사를 위해 잠시 풀려났었습니다. 출국을 시도하다 다시 붙잡힌 리는 보석금 1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5,000달러 이상 체납한 부모를 공개해 망신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AB 1498 법안은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 웹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의 이름과 사진, 체납된 양육비 액수, 거주지 우편번호, 그리고 자녀의 수를 공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부모는 12개월 이상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고 최소 6개월의 양육비를 체납한 경우입니다. 다만 파산 신청을 했거나 주정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또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는 웹사이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양육비 액수는 분기별로 갱신되며 최소 90일 동안 채무 금액을 갚았다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국은 신상 공개를 하기 전 60일 전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 이 정보가 크레딧이나 채용, 교육, 보험, 론이나 베네핏, 그리고 주택장만 등에 이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탐 레이카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타주에서 이미 이런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돕는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확정될 경우 관련 웹사이트는 오는 2021년 1월 1일 전까지 개설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호주에서 개발해온 다목적 무인 전투기를 현지 시간 27일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보잉이 공개한 38피트 길이의 무인 전투기 보잉 에어파워 티밍 시스템은 한 번 급유로 최대 2,000해리, 약 3,704km의 거리를 비행하며 전투 시 유인 항공기를 따라 나란히 날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잉 에어파워 티밍 시스템은 일반 유인 항공기에 비해 적은 비용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보잉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대에서 6대가 보잉의 FA-18E 슈퍼 호넷 전투기를 따라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 에어파워 티밍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은 세계 2차 대전 이래 호주에서 자체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입니다. 크리스토퍼 파인 호주 국방부 장관은 보잉 에어파워 티밍 시스템 프로토타입 전투기에 막대한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4천만 호주 달러, 약 321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도 국외에서 개발 중인 자율비행 기술에 대한 투자로는 최대 규모를 전투기 개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크레딧 리포팅 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맥신 워터스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총 199페이지 분량으로 가장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정보가 소비자의 크레딧 기록에 남는 시간을 현행 7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소비자가 부채를 해결할 경우 45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하고 연방, 주, 로컬법이 의무화하는 경우에만 구직자들의 크레딧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고 크레딧 리포트상의 실수를 삭제하는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크레딧 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전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워터스 위원장은 미국 3대 크레딧 평가기관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이키팩스, 엑스페리안, 트랜스유니온 등 3개의 크레딧 평가기관은
소비자들을 물건처럼 취급한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미국 내 크레딧 리포팅 시스템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워터스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크레딧 리포팅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점했던 이유로 이들 3대 크레딧 평가회사 CEO들을 불러 모아 청문회를 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이후 워터스 위원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자리를 꿰찼고 이후 이들 CEO들의 청문회 참석을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결국 청문회가 성사됐습니다. 개정세법에 재산세가 포함된 지방세 공제 $10,000 상한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납세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재무부가 지난 26일에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90만 명의 납세자가 지방세 공제 $10,000 제한에 묶여 총 3,23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개정세법 전에는 상당수의 중산층 납세자가 재산세를 비롯한 주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등을 제한 없이 공제했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의 주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세제 혜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통과된 개정세법에서 이 공제액을 최대 $10,000로 제한하면서 이들 주의 납세자들은 큰 세제 혜택을 놓치게 됐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지방세 공제 제한의 여파를 우려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의 주들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이 이런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지방세 공제 제한과 함께 다수의 항목별 공제 혜택도 폐지되면서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난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회복한 민주당은 지방세 $10,000 공제 한도를 없애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일부 주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엔진 화재 위험성이 제기된 차량 50만여 대를 미국에서 리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관리청이 새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기아의 소울 37만 9천 대가 리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에서 2013년에 생산된 투싼 SUV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생산된 스포티지 SUV 15만 2천 대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포 캐릭터인 모모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게임 모모 챌린지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10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모 챌린지는 무료 통화 애플리케이션인 왓츠앱을 통해 모모에게 연락을 하면 기괴한 모습을 한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모는 다양한 미션을 주문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을 유지한 채 조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밤에 찾아가 죽인다거나 부모 등 가족을 위협할 것이라는 협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모 챌린지의 가장 큰 위험성은 모모가 지시하는 미션이 끔찍한 폭력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푸른 고래 게임과 흡사한 방식으로 결국 최종 미션은 자해 또는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한 12세 소녀의 자살도 모모 챌린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 모모 챌린지는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게임으로 잘못 빠질 경우 그릇된 길로 접어들 수 있다며 부모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와 아동 전문가들 역시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이와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적인 영상 및 콘텐츠들을 차단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미국 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설치한 시제품이 철거됐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상징인 국경 장벽에 시제품 8개가 철거됐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시제품들은 2017년 10월 미국 관세 국경보호국이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한 업체 6곳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카운티 오테이 메사에 세운 것입니다. 장벽 바로 뒤편은 멕시코 티후아나입니다.
관세 국경보호국은 장벽의 최소 높이로 18피트, 약 5.5m를 요구했지만 8개 시제품은 모두 30피트, 9.15m 이상으로 채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정도의 충분한 높이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관세 국경보호국은 또 산악용 후크 등 전문 등반 장비를 동원해도 쉽게 기어오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며 지하로도 6피트 약 1.8m 정도 파고 들어가 집안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대형 해머나 산소 용접기를 동원해도 적어도 1시간 이상 부서지지 않아야 하며 미국 쪽에서 바라봤을 때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찰 조건에 따라 세워진 시제품들의 가격은 30만에서 50만 달러, 약 3억 3천만에서 5억 6천만 원입니다. 시제품 중 4개는 강화 콘크리트로 제작됐고 다른 4개는 강철과 콘크리트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그중 1개는 위쪽에 쇠못이 일렬로 박혀 있습니다. 또 미학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1개는 푸른색과 흰색으로 칠한 장식을 달았고 다른 제품들은 사막과 어울리는 회색, 황갈색, 갈색 등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나 성능 실험 결과 대부분 시제품에 크고 작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8개 중 6개는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크게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연방하원이 모든 총기 거래 및 양도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5년 만에 연방하원에서 주요 총기 규제 법안이 가결된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27일 총기 거래 시 허점을 메우기 위해 총기 전시장 내 거래, 온라인 거래에서도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법안을 표결에 붙여 240대 190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거래 등은 신원조회 없이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신원조회에서 중범죄 전력이나 정신병력 등이 노출될 경우 총기 거래를 막을 수도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2월 17명이 사망한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격 참사 이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입안했습니다. 이 법안 외에 총기 거래자 신원조회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늘리는 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AP통신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베트남 하노이의 멜리아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닌 일부 해제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 외무상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미북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북한이 내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북이 정상 차원에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 사항을 협의한 만큼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 또 한 번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장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장시간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데 대해 평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며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타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문 대통령과 가장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며 회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25분간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 19일 이후 9일 만입니다. 2차 핵담판 결렬 후 곧장 숙소로 복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별다른 일정 없이 숙소에서 두문 불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후 1시 30분쯤 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 시내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을 떠나 멜리아 호텔로 돌아온 김 위원장은 오후 6시 현재까지 숙소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주요 간부들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행원들이 타고 다니던 차량조차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호텔 로비 곳곳을 교대로 지키던 경호원들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일부 인원이 로비에 있는 카페 좌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회담 결렬로 끝내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되면서 북한이 바라던 제재 완화 혹은 해제 등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만큼 오늘 하루 동안은 숙소에 머물며 협상팀과 후속 전략을 긴밀히 고심 중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 간 2차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은 베트남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 불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무려 55년 만에 이뤄진 북한 최고 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오늘 김 위원장의 공식 친선 방문이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영 행사, 응우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 그리고 전쟁 영웅 열사 기념비와 호찌민 전 베트남 주석묘 헌화, 응우엔 수원 푹 총리 및 응우엔 티킴 응원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사 시간과 장소는 즉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난동을 부린 한국인 승객 때문에 회항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한국인 승객은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습니다. 하와이안 항공사 대변인은 현지 시간 어제 오후 1시쯤 호놀룰루 다니엘 K 이노우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한국 인천으로 향하던 459 편에서 이륙 4시간여 만에 난동을 부린 남성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장은 회항을 결정했고 저녁 8시 40분쯤 다시 호놀룰루에 착륙했습니다. FBI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셰리프국 요원들은 연락을 받고 미리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항공기가 착륙하자 곧바로 난동을 부린 한국 국적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FBI 대변인은 체포된 한국인이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한국 남성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당시 263명의 승객들과 13명의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승객들은 다른 항공기로 갈아탄 뒤 밤 10시 10분쯤 다시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10대 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에 동조해 시리아까지 건너갔던 스위스 남매가 귀국 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DPA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IS 조직원 출신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첫 판결이었던 이번 사건의 재판에서 남매에게는 각각 징역 11개월, 10개월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스위스의 한 모스크에서 극단주의에 물들었던 이들은 각각 16세, 15세 때인 2015년 부모 몰래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남매 중 오빠는 IS의 보급 활동을 도왔고 여동생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영어를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IS를 도운 게 아니며 난민 캠프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남매는 스위스를 떠난 지 넉 달 만에 부모에게 연락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매의 어머니는 시리아에서 겨우 남매를 빼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쥐리 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군사조직에 가담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S 격퇴전에 가담했던 전직 군인 출신의 남성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시의원들이 현지 시간 26일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DPA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입장료 징수 제도가 언제부터 발효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당초 계획은 오는 5월부터 관광객들에게 당일치기 방문에 3유로 약 2.65달러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입장료가 6유로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관광 성수기에는 10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체 관광은 베네치아에서는 도시의 주요 수요권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광객 과밀 현상, 주택가격 상승, 지역 인구 감소 등이 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유산보호단체인 이탈리아 노스트라는 201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이트 방문자가 매년 3천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하루 평균 8만 2천 명이 넘습니다. 이번 입장료 부과 계획에 따라 호스텔에 숙박하는 방문자들은 요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고객들은 이미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에 시리아 철군을 요구하는 러시아 시리아 정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시리아 영토에 군대를 불법으로 주둔시킨 미국에게 시리아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시리아 남부 국경에 있는 루크반 캠프에 머무는 피난민 재배치에 협조하라는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은 피난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교통편을 준비했고 피난민의 안전한 이동과 재정착을 보장할 것이라고 양국은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요르단 국경에 있는 루크반 캠프에는 시리아 내전과 순위파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격퇴전 피난민 4만 명가량이 머무릅니다. 캠프는 인근의 알탄프에 주둔한 미군의 지원을 받는 반군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충돌 방지 구역 안에 포함돼 러시아 시리아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양국의 공동성명은 미국이 시리아에 병력을 일부 남기겠다고 철군 계획을 수정한 지 엿새 만에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시리아 주둔군 철수 후에도 병력 200명을 탄프 기지에 당분간 잔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1일부터 한국인은 체코 프라하 공항에서 대면 심사 없이 전자여권 전용 게이트로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체코 당국이 유럽연합,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자동 입국 심사를 도입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체코 주재 한국대사관은 인천, 프라하 구간 직항 노선을 통해 체코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적 승객을 상대로 자동 입국 심사 E-게이트 제도가 공식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15세 이상의 한국인들은 사전 등록 없이 입국장 내 전자여권 전용 게이트 3개를 통해서 자동 입국 심사를 통해 입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는 여권 스캔과 안면 인식, 입국 날인 등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자동 입국 심사를 이용하면 최소 12초에서 최대 30분 내로 체코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대면 방식보다 30분에서 60분 정도 입국 시간이 단축됩니다. 자동 입국 심사 도입으로 연간 42만 명 정도의 한국 여행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람세스 기차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한 25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당했다고 이집트 철도 당국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히샴 아라파트 교통장관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사고는 카이로 도심에 있는 기차역에서 기차 한 대가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콘크리트 속도 완충 턱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충돌 후 연료 탱크가 폭발해 플랫폼과 인근 건물들에 불이 났습니다. 한 목격자는 기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콘크리트 장애물을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도망쳤으나 그래도 상당수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2017년 8월 알렉산드리아에서 여객 열차 2대가 충돌해 43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카이로 인근에서 과밀 열차에 불이 나 370명이 사망한 적이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기한 밀, 쌀 보조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WTO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밀과 인디카, 자포니카 쌀 재배 농가에 규정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WTO에 제소한 중국과의 소송 2건 중 한 건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28일 소송 결과와 관련해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미국 농가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왔던 상품들을 중국에 수출할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며 중국은 즉시 WTO 판정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2016년 9월 중국이 WTO 규정을 어기며 농가에 1,0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생산 가치의 8.5%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들면서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보조금 계산 방식에서 WTO 패널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WTO 상소기구는 총 7명의 상소위원 중 4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볼링과 여행을 즐기고 포커보기를 좋아하며 매일 오후 와인잔을 들고 침실로 들어가 6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과 축배를 드는 올해 103세 된 미국의 로즈 토피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미국 유명 국립공원 가운데 한 곳의 애리조나주 그랜캐년의 관리인이 됐습니다. 그랜캐년은 100년 전 그가 태어나고 3년여 뒤인 191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원 당국은 이번 주 지정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토피 할머니는 관리인 취임 선서에서 내게는 무척 특별한 일이라며 나는 매 순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85년 남편과 함께 그랜캐년을 찾았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딸과 함께 손녀가 근무하는 그랜캐년을 찾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30여 년 전 남편과 찍었던 사진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관리인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랜캐년 주니어 관리인 지정 관리 업무를 맡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그랜드 캐년 보호는 마침내 할머니에게 대변인과 같은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랜드 캐년 보호국은 토피 할머니 같은 분들이 그랜캐년의 경이로움을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내일 3월 1일 금요일에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에,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745 부차난 스트리트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곽정현 회장 650-544-6099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일 세크라멘토 한인회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낮 1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세크라멘토 364의 사우스포트 드라이브에 위치한 한국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916-363-4414로 하시면 됩니다. 내일 3월 1일 금요일에는 샌프란시스코 3500 클레이 스트리트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노블 목사가 본 근대 한국 사진전을 개막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이고 문의는 415-921-2251, 415-921-225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일 열리는 또 하나의 행사는 샌프란시스코 평통 3.1운동 100주년 기념 통일예술제가 오후 6시에 산호제 3655 노스 퍼스트 스트리트에 위치한 삼성전자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참가 문의 및 신청은 408-892-1188로 하시면 됩니다. 3월 2일 토요일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중가주 유적지 순례 행진이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장소는 리들리시 254 노스 리드 애비뉴에 위치한 코리안 헤리티지 파비용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415-921-225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3일 일요일에는 한사모 공연팀 쇼케이스 및 어워드 나잇이 오후 4시에 산남원 10550 알비언 로드에 위치한 도어티밸리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강석주 회장 408-309-8133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용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실리콘밸리 유튜브 뉴스,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을 클릭해 놓으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겠죠?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